남편 장례를 치른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죠.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는 처음 보는 노인이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제게 이런 말을 했죠. 사모님 성호 씨는 28년 동안 누군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의 비밀, 사라진 휴대전화, 그리고 보관함 270일.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들려온 이름 하나.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열흘째 되는 날이었죠. 집안에는 아직도 향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현관문 옆에는 조문객들이 두고 간 흰 국화가 시들어가고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남편 영정사진이 조용히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웃는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은 저를 위로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여보, 출근 안 해요? 라고 말할 뻔했고 저녁이 되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게 됐죠. 그러다 문 밖이 조용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죠. 작은 공장 관리직으로 일하면서도 늘 성실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가족을 속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죠. 저는 그 믿음 하나로 3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대출 연장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어요. 남편은 평생 빚 없이 살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제 이름도 모르는 대출이 몇 개나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부터 남편 책상 서랍까지 모조리 뒤졌죠. 혹시라도 설명이 남아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니, 남길 시간이 없었던 건지도 몰랐죠. 남편은 갑작스럽게 쓰러졌거든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심장이 멎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말조차 듣지 못했죠. 그래서 더 억울했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왜 혼자 그런 짐을 짊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저는 남편 서리를 뒤지고 있었어요.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집안에 울리고 있었죠. 그런데 밤 9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는 누구도 밤에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괜히 겁이 났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나요? 특히 혼자 사는 중년 여자는 별일 아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죠. 저는 숨을 죽인 채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처음 보는 노인이 서 있었죠.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눈빛이 아주 지쳐 보였어요.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죠.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혹시 김성호 씨 아내분 되십니까? 남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그러자 남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는 성호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 친구요? 저는 순간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친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회사 사람 얘기도 잘 안 했고 술자리도 싫어했어요. 평생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친구가 있다니 이상했어요. 저는 경계심이 들어 문을 반쯤만 열었죠. 남자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예상 못한 말을 했죠.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죠. 이건 꼭 드려야 해서 왔어요. 저는 쉽게 받지 못했어요. 요즘은 사기꾼도 많잖아요. 괜히 무서웠죠. 그런데 남자는 오히려 더 절박한 얼굴로 말했어요. 사모님 성우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뭔지 아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숨기고 간 빚, 설명되지 않는 대출,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친구.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그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뒤에 적힌 날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1998년 4월 17일. 바로 남편이 저에게 회사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했던 날이었거든요. 그 순간 남자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모님 사실 성우는 28년 동안 누군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남편이 숨긴 28년의 비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은 평생 남 피해주는 일이라곤 모르고 산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지갑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주인을 찾아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마치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빗소리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고 현관 앞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남자는 젖은 운동화를 벗지도 못한 채 서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불쌍해 보여서 저는 결국 문을 완전히 열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남자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성우야, 이제야 왔다. 그 한마디가 너무 처절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어요. 하지만 남자는 컵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1998년 봄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40도 되기 전이었죠.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막내 아들 학원비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만 알았죠. 남자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저랑 성우는 같은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공사장 사고가 하나 났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큰 사고였나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였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원래 책임은 제게 있었어요. 제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마치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저는 그때 막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감옥 가면 가족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죠. 성우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죠. 남자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성우가 말했어요. 자기는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자기가 감당하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남편은 늘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대신 떠안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죠. 그럼 남편이 전과자가 된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이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사모님 성우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남자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죠. 사실 그 사고 회사에서 덮으려 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말을 이어갔죠. 당시 현장 소장이 회장 친척이었어요. 사고 책임이 위로 올라가면 회사 전체가 뒤집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세상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존재하는구나 싶었죠. 성우는 결국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대신 평생 입 다물기로 했죠. 그 돈이 대출이랑 관련 있는 건가요? 제가 묻자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씁쓸하게 웃었죠. 아니에요. 성우는 그 돈 거의 다 남한테 줬어요. 남한테요? 사고 당한 사람 치료비로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집에서는 늘 돈 없다고 했어요.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 미안해했고 자기 옷 한 벌도 아까워했죠.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억울했죠. 왜 저한텐 말 안 했는지, 왜 혼자 다 짊어졌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럼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죠. 성우가 죽기 전에 절 찾아왔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한 달 전에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남편은 죽기 전까지 평소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비밀을 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니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앞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남편 글씨였어요. 삐뚤하지만 익숙한 글씨.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어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성우가 그러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 인생이 무너질 겁니다. 라고요. 3.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부탁. 저는 한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어요. 남편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에 힘이 풀렸거든요.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의 글씨는 이상하게 눈물부터 나오게 하죠. 마트 장볼 목록을 적어 놓은 메모 하나도 아직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두부, 콩나물, 멸치. 그런 평범한 글씨였는데
이제는 그게 유언처럼 느껴졌죠. 남편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괜히 재촉하지도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죠. 은색 열쇠에는 번호표처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271. 은행 보관함 번호 같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편지였어요. 남편은 늘 말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편지 역시 길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첫 줄을 읽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여보, 미안하오. 그 단 한 문장이 가슴을 찢어놨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어요. 당신한테 평생 숨긴 일이 있었소. 언젠가는 말하려 했는데 결국 용기가 안 났소. 글씨는 평소보다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아마 몸이 이미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았죠. 당신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믿고 살아준 세월이 고마웠소.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솔직히 화가 났죠. 죽기 직전에 이런 걸 남기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살아있는 사람만 더 괴롭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읽게 됐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나는 평생 벌을 받는 마음으로 살았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친구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저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날 사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소. 다친 사람 얼굴이 계속 떠올랐소. 그래서 당신 몰래 병원비를 보냈고 생활비도 도왔소. 순간 머릿속에서 지나간 기억들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남편이 늘 돈에 쪼들렸는지, 왜 월급날이면 한숨부터 쉬었는지, 왜 퇴직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졌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죠. 왜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은 이미 세상에 없는 남편에게 하는 원망이었어요. 남편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성우는 사모님이 실망할까봐 무서워했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실망이요? 지금 저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빗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뒤 남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성우는 끝까지 가족 생각만 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말조차 원망스럽게 들렸거든요. 가족 생각을 했다면 왜 혼자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았을까요? 왜 저를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 친구가 한 말 때문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죠. 사모님 집 담보대출 그거 성우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부러요? 네. 아니, 무슨 사람이 일부러 빚을 만들어요? 제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죠. 남편 친구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 돈 누군가한테 빼앗기기 전에 숨긴 거예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누가요? 남자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아주 낮게 말했죠. 28년 전 그 사고를 덮었던 사람들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심장이 미친 듯 뛰었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몇 달 전부터 그 사람들이 다시 성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사고 피해자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재조사를 요청했어요. 당시 사고 기록이 이상하다고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죠. 남편이 죽기 전 불안해하던 모습,
밤마다 혼자 밖에 나갔던 일,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던 행동. 저는 그때 단순히 갱년기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다시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요. 남편 친구는 낮게 한숨 쉬며 말했어요. 성우는 다시 희생양이 될까봐 무서워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윗선 사람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이 커지면 또 성우한테 다 떠넘길 가능성이 컸죠.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죽은 사람에게 또 죄를 뒤집어 씌운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사모님, 남편 친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성우는 죽기 전에 그러더군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내가 죽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까지 건드릴 겁니다. 라고요. 남편이 죽은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문 쪽을 바라봤어요. 누가 밖에서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괜히 커튼 사이로 아파트 복도 불빛까지 신경 쓰였죠. 남편 친구는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저는 처음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며칠 전 새벽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다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술 취한 사람이 층수를 착각한 줄 알았죠. 또 장례식 다음 날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끊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 휴대전화였어요. 분명 장례식 날까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잠깐만요. 남편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남편 친구 표정이 굳었죠. 언제부터요? 모르겠어요. 장례 끝나고 정신없어서 못 찾았어요. 남자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안에 뭔가 있었을 겁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평범한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남편 친구는 조용히 물었어요. 성우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한 적 없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남편은 죽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했죠.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가 어디 아파요? 라고 물으면 괜찮다고 웃기만 했죠. 그런데 딱 한 번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날은 늦은 밤이었죠. 남편은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캔맥주 하나를 따놓고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낯설어서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죠. 사람이 말이야 평생 숨기고 산 게 있으면 결국 벌 받는 것 같아. 저는 그때 그냥 힘든가 보다 했어요.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나온 인생 후회하기도 하고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세게요. 그리고 웃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죠. 여보, 왜 그래요? 당신만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갑자기 유언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때 이미 뭔가 알고 있었던 거네요. 남편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왜 혼자 해결하려고 했냐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저는 남편인데, 아니, 가족인데 왜 아무것도 몰라야 했어요? 남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답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평생 혼자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괴로워도 말 안 하고 아파도 참았죠. 젊었을 때 허리 다쳐서 병원도 안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두려움이었던 것 같았죠. 가족이 실망할까봐, 진실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평생 혼자 벌을 받듯 살았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 친구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건 마지막까지 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걸 바라봤죠.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 얼굴이 너무 익숙했어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대기업 회장. 그 사람 이름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장학사업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언론에 자주 나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남편 친구는 아주 낮게 말했죠. 28년 전 사고를 덮었던 사람들입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 남편 표정은 너무 어두웠어요. 억지로 끌려와 서 있는 사람 같았죠. 남편 친구는 말을 이어갔어요. 성우는 평생 그 사람들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약점이요? 사고 당시 원본 기록이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기록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천천히 제 손에 들린 작은 열쇠를 바라봤죠. 271. 그 숫자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모님, 그 보관함 안에 성우가 목숨 걸고 숨긴 게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숨긴 보관함 271. 제 손바닥 위에 작은 열쇠가 갑자기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고작 손가락 한마디만 한 열쇠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남편의 지난 28년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271. 평범한 번호 같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의 번호처럼 느껴졌죠.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알렸어요.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고 무거웠죠. 남편 영정사진 속 미소가 왠지 낯설게 보였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남편을 하나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은행 문 열자마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되물었죠. 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성우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죽으면 그쪽도 바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쪽? 그 사람들이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영화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짓말 같진 않았어요. 남편이 죽기 전 보였던 불안한 표정, 사라진 휴대전화, 집 담보대출, 그리고 이 편지까지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 자연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 말을 하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죠. 남편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말해주세요. 그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힘겹게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잠깐 안도했죠. 하지만 곧 이어진 말에 숨이 멎었어요. 다만 성우가 죽기 전날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구를요? 그 회장 비서실 사람입니다.
저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남편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메모장이었죠. 몇 장은 찢겨 있었고 남편 글씨가 빼곡했어요. 성우가 저한테 맡긴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5월 2일 저녁 7시. 더윈 호텔 로비. 최비서. 더윈 호텔.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회장 일가가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유명했죠. 남편이 그런 곳에 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편 친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성우가 끝까지 말 안 했어요. 왜요? 사모님까지 위험해질까 봐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위험해지긴 이미 위험해졌네요. 그러자 남편 친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인 같은 얼굴이었죠. 한참 후 그가 말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날 사고만 아니었으면 성우는 이런 삶 안 살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그는 28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남편 못지않게요. 하지만 그 연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띵동. 순간 저와 남편 친구는 동시에 얼어붙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이번엔 헐 길고 집요했죠.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죠. 불 끄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거실 등을 껐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죠. 문 밖에서는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어요. 철컥, 철컥. 비밀번호 버튼 누르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삐삐삐. 누군가 정말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남편 친구가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죠. 사모님 이미 찾아온 겁니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시죠, 김 여사님.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침착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남편분이 남긴 열쇠 그거 돌려주셔야겠습니다. 6. 남편의 열쇠를 찾으러 온 남자. 그 순간 제 손에 쥔 열쇠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죠. 271. 고작 숫자 3개가 적힌 작은 열쇠 하나 때문에 누군가 밤중에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열쇠를 주머니 안쪽으로 숨겼어요. 문 밖 남자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대화만 하자는 겁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원래 목소리를 높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죠. 남편 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낮게 속삭였죠. 절대 문 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조차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안까지 울리는 느낌이었죠.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문밖 남자가 남편 이름을 꺼냈죠. 김성우 씨도 끝까지 참 고집스러우셨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괜히 일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시죠. 정리. 그 단어가 너무 섬뜩했어요.
마치 사람 인생 하나쯤은 쉽게 치워버릴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남자가 아주 낮게 웃었어요. 저는 도와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남편 친구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표정만 봐도 절대 믿지 말아라는 뜻이었죠. 문 밖 남자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김 여사님, 남편분이 남긴 건 여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평범하게 살던 제 인생을 누가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와서 감당 못할 거라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돌아가세요. 그러자 남자는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죠. 후회하실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곧이어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그렇게 떠난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혹시 거짓말이고 아직 밖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숨소리조차 조심하게 됐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 친구가 천천히 창밖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남편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시간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열쇠 존재를 안다는 건 성우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죠. 사람 하나 인생 끝낼 수 있는 증거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숨을 삼켰죠. 그 정도예요? 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회장님, 지금은 존경받는 기업인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학재단도 만들고 뉴스에서는 늘 성공 신화처럼 나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28년 전엔 아니었어요. 남편 친구 목소리가 떨렸죠. 그 사고 하나 잘못 터졌으면 지금 자리까지 절대 못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이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죠. 현재까지 이어진 일이었어요.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그 비밀 한가운데 있었고요. 남편 친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가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 밤에요? 같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는 급하게 점퍼를 챙겼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죠. 현관 앞에 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내일 은행 가실 때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랑 가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죠. 믿을 사람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은 다 바빴고 저는 평생 남편과 조용히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친구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네. 오늘 밤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사라졌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문단속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체인 걸고 비밀번호 바꾸고 창문까지 다 잠갔죠. 그리고 남편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이런 걸 남겨놓고 갔냐고 묻고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 한쪽에서 갑자기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죠. 부르르르.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분명 제 휴대폰은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소리는 사라졌던 남편 휴대전화였어요. 7. 죽은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리던 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분명 사라졌던 남편 휴대전화였어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을 멍하니 바라봤죠. 거실 구석, 오래된 장식장 아래에서 희미한 진동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부르르르. 손끝이 떨렸어요. 분명 며칠 동안 아무리 찾아도 없던 휴대폰이었거든요. 장례식 끝나고 정신없이 집을 정리하면서도 몇 번이나 찾았어요. 침대 밑, 옷장 안, 심지어 냉장고까지 뒤졌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장식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이 울렸죠. 무릎까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휴대전화 진동은 계속 이어졌어요. 남편이 쓰던 오래된 검은색 폴더폰이었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이런 게 어렵다며 끝까지 폴더폰만 고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분명 배터리도 거의 없던 폰이었는데 화면 불빛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액정에는 발신 번호가 뜨지 않았죠. 번호 없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한참 망설였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은 엉망이었죠. 혹시 아까 그 남자일까 싶었고 또 한편으론 정말 남편이 뭔가 남긴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희미하게 들렸죠. 그러다 아주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여사님 맞습니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까 현관문 밖에 있던 그 남자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남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그 휴대전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는 피식 웃는 소리를 냈죠. 역시 성호 씨답군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죽은 남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누구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예전부터 성호 씨 일을 정리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너무 섬뜩했어요. 사람 일을 정리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어요. 왜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한 거죠? 그러자 남자는 예상 못한 말을 했어요. 그 폰 안에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녹음 파일. 남편이 무언가를 녹음해놨다는 뜻이었죠.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김 여사님은 그 파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들으면 다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충분히 망가졌는데 뭘 더 다친다는 걸까요? 남자는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성호 씨도 마지막까지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남편은 가족 걱정을 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런 위험한 일에 끝까지 엮여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차갑게 물었죠. 남편 죽음이랑 당신들 관계 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안 들렸죠. 그리고 몇 초 뒤 남자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대답을 피했다는 건 오히려 더 무섭다는 뜻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거의 울먹이며 말했죠.
도대체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뜻밖에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은 저희가 했죠.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죠. 성호 씨는 마지막까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진심처럼 들려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죄책감 속 인물일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당장 그 휴대폰 배터리 빼십시오. 왜요? 위치 추적 들어갑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죠. 남자는 빠르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내일 은행 가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끊으세요. 곧이어 거친 잡음이 터졌죠. 지지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김 여사님, 절대 270일 보관함을 혼자 열면 안 돼. 뚝. 전화가 끊겼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이 갑자기 켜졌죠. 그리고 액정의 짧은 문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내일 오전 9시 전에 보관함을 비우세요. 늦으면 다 죽습니다. 8. 늦으면 다 죽습니다라는 문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죠. 늦으면 다 죽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눈이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죠. 다 죽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거실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휴대전화 뒷면을 열었어요. 아까 남자가 말한 대로 배터리를 빼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를 분리하려는 순간 휴대전화 안쪽에 접힌 종이 하나가 보였죠. 아주 작게 접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엔 남편 글씨가 적혀 있었죠. 휴대폰을 찾게 되면 반드시 녹음 7번부터 들으시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 휴대전화를 발견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이미 준비해 둔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배터리를 끼웠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도 없었죠. 남편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왜 죽기 직전까지 불안해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휴대전화를 켜자 오래된 화면이 천천히 살아났어요. 배경화면은 가족 사진이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 둘이 웃고 있는 사진. 그 평범한 사진 하나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고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숨을 고르며 녹음 파일 메뉴를 눌렀어요. 1번, 2번, 3번. 파일이 여러 개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7번 파일이 보였어요. 녹음 날짜는 남편이 죽기 하루 전. 제 손가락은 한동안 재생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이걸 듣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버튼을 눌렀죠.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른 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 목소리였죠. 살아있을 때 늘 듣던 그 목소리. 저는 그대로 눈물이 터졌어요. 녹음 속 남편은 아주 지친 목소리였어요. 여보 미안하오.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죠. 아마 내가 먼저 떠날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은 자기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평생 겁쟁이였소.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죠. 평생 가족 위에 일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진작 당신한테 다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 실망하는 게 무서웠소.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너무 오래 혼자 두려워했던 거예요. 28년 전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소.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남편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죠. 사람 하나를 일부러 죽이려 했던 일이었소. 제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말을 이었죠. 그날 무너진 구조물은 원래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였소.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런데 윗사람들이 공사 강행하라고 했소. 일정 늦어지면 큰 손해 난다고. 남편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결국 사람이 다쳤고 회사는 희생양이 필요했소. 저는 이제야 왜 남편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을 대신 짊어진 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그때 모든 걸 지시한 사람이. 남편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지지직. 녹음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녹음 중입니까?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몰래 녹음된 대화였어요. 곧이어 남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아닙니다. 그러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김성호 씨. 그 목소리 어딘가 익숙했어요. 뉴스 인터뷰에서 들은 적 있는 말투 같았죠. 남자는 아주 느리게 말했어요. 28년 전에 입 다물기로 했으면 끝까지 조용히 사셨어야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오래 삽니다. 그 말이 끝나자 녹음이 갑자기 종료됐어요. 순간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죠. 저는 멍하니 휴대전화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 툭 들어왔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죠. 하얀 봉투 하나였어요. 천천히 다가가 확인해 보니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김 여사님께.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단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남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오전 9시 전에 열쇠를 가져오십시오. 9. 남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남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아주 노골적이고 차가운 협박. 저는 봉투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현관문 아래로 스며드는 복도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 밖에 서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누가 왔다 갔다는 흔적조차 없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진 속엔 제 딸이 있었거든요. 회사 앞에서 찍힌 사진 같았어요. 정장을 입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평범한 일상 사진인데도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진 뒤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은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건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이미 건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를 악물었죠. 그때였어요. 남편 휴대전화에서 또 진동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이번엔 문자였어요. 오전 9시. 한강은행 본점 앞. 혼자 오십시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강은행. 아마 270일 보관함이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혼자 오래요. 저는 갑자기 너무 억울했어요. 평범하게 살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 하나 믿고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공포 속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남편 영정사진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는 얼굴이 그날따라 너무 원망스러웠죠. 왜 나 혼자 두고 갔어요? 대답 없는 사진 앞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새벽은 너무 길었어요. 저는 결국 한숨도 못 잤죠.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거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아침 풍경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 그런데 제 세상만 멈춰버린 기분이었죠.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열쇠를 가방 깊숙이 넣었죠.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도 없었죠. 남편이 왜 죽기 직전까지 떨고 살았는지, 왜 그런 비밀을 숨겨야 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오전 7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죠. 뜻밖에도 딸이 서 있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 저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괜찮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러자 딸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익명의 문자 하나가 와 있었죠. 어머니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은 거의 울먹였죠. 엄마 이게 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까지 위험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딸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경찰 가자. 그 말에 저는 흔들렸죠. 그래, 경찰. 원래는 당연히 그래야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남편 녹음 속 목소리가 떠올랐죠.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오래 삽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뉴스에 나오던 그 회장 얼굴.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일은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제가 경찰에 가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요. 딸은 답답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오늘 은행에 가야 한다. 은행? 거기 가면 아빠가 숨긴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딸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엄마, 왜? 나 혼자 보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어젯밤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헐 급했어요. 김 여사님,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십시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왜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여사님 아파트 주차장에 사고 처리반이 와 있습니다. 10. 사고 처리반이 왔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죠. 사고 처리반이 와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베란다 쪽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커튼도 제대로 못 잡았죠.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아파트 주차장 한쪽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서 있었거든요. 아주 평범한 차량처럼 보였어요. 회사 차량 같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차 안에 탄 사람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 쪽이었죠. 저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딸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 남자는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뒤쪽 계단으로 나오십시오. 당신 누구예요?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이 사람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거짓말이라기엔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새벽부터 협박 문자가 오고 딸 사진까지 집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남자는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정문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딸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 나가자. 딸은 겁먹은 얼굴이었죠. 엄마 무서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은 아직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저는 딸조차 지켜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괜찮아. 엄마 옆에만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급하게 가방을 챙기는데 남편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죠. 여보.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싸움을 했던 거예요? 평범한 가장인 줄만 알았던 남편. 회사 다녀와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평생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있었다는 거리요. 저는 결국 영정사진을 향해 고개 숙였어요. 원망스럽지만 동시에 너무 불쌍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8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가족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전화기 너머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움직이십시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딸과 함께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죠. 남자가 뒤쪽 계단으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계단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와 딸 숨소리만 울렸죠. 한 층, 2층, 천천히 내려가는데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혹시 아래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3층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위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쿵. 저와 딸은 동시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곧 남자들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탁, 탁, 탁. 여러 명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딸이 제 팔을 꽉 붙잡았죠. 저는 숨도 못 쉬었어요. 남자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위층부터 확인해. 핸드폰 신호 아직 살아있어.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어젯밤 그 남자가 말했던 게 떠올랐죠. 저는 황급히 남편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계단 창문 틈 아래로 던져버렸죠. 툭! 휴대전화가 화단 쪽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바로 그때 위층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잠깐. 신호 움직인다. 저는 딸 손을 잡고 거의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비상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순간 비명이 나오려 했죠.
그런데 남자가 급히 손을 들었어요. 김 여사님? 바로 전화 속 그 남자였어요. 생각보다 젊었죠.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는 다급하게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빨리 타십시오. 옆에는 낡은 흰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믿어도 될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그러자 남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안 움직이면 늦습니다. 그 순간 위쪽 계단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죠. 아래다. 남자는 바로 차문을 열었어요. 빨리. 저는 결국 딸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승합차가 거칠게 출발했죠. 타이어 마찰음이 크게 울렸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뒷유리를 바라봤죠. 검은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주차장 안으로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운전하던 남자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김 여사님,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남편분이 절대 숨기고 싶어 했던 겁니다. 10일. 남편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 승합차는 미친 듯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저는 손잡이를 꽉 붙든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죠.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따라붙고 있었어요. 남자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죠. 생각보다 빨랐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남자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신호등 앞에서 잠깐 속도를 줄이며 말했죠. 예전엔 그 사람들 밑에서 일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사람들, 회장 쪽이요. 저는 딸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이 남자도 결국 그쪽 사람이었다는 뜻이니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죠. 걱정 마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요 며칠 동안 제 세상은 계속 뒤집히고 있었거든요. 남편 친구도 협박 전화도 사라진 휴대전화도 전부 믿기 힘든 일뿐이었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어요.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회장 비서실 소속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남편이 죽기 전 만났다는 바로 그 비서실.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김성호 씨는 사실 마지막 기회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기회요? 보관함 넘기고 조용히 끝내라는 제안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남편은 이미 그 안에 뭘 숨겼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박준혁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원본 기록입니다. 차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딸은 겁먹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8년 전 사고 당시 실제 안전점검 보고서. 저는 숨을 삼켰죠. 그리고 공사 강행 지시 녹취. 순간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죠. 사람 목숨이 걸린 범죄 증거였어요. 박준혁은 말을 이어갔어요. 원래 그 자료는 다 폐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갖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는 씁쓸한 얼굴로 웃었죠. 김성호 씨는 생각보다 헐 치밀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평생 순하고 답답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
그런데 그는 28년 동안 거대한 비밀을 숨긴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 하나로 자신의 가족까지 지키려 했던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성호 씨는 처음부터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박준혁 표정이 무거워졌죠. 처음엔 정말 자기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장 기록이 조작됐거든요.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남자는 낮게 말을 이었죠. 성호 씨는 본인이 점검 사인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은 평생 자기 죄라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준혁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죠.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었어요. 누군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지금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 아들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뉴스에서 늘 착한 경영인 이미지로 나오던 후계자. 그 사람이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당시엔 현장 책임자였어요. 무리하게 공기 단축 지시한 것도 그 사람입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왜 그들이 남편을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왜 죽은 뒤에도 보관함을 찾으려 했는지, 왜 가족까지 협박하는지, 모든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뒤따라오던 검은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부앙. 박준혁 얼굴이 굳었어요. 젠장. 차가 거칠게 우리 옆으로 붙기 시작했죠.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박준혁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말했어요. 꽉 잡으십시오. 그 순간 검은 승합차 창문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누군가 제 쪽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죠. 화면에는 제 아들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문자 하나가 도착했죠. 보관함 열면 다음은 아들입니다. 12. 남편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보관함 열면 다음은 아들입니다. 저는 그대로 숨이 막혀버렸어요.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덜덜 떨렸죠.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이제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거든요. 아들 사진까지 보내왔다는 건 이미 가족 전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딸은 울먹이며 제 팔을 붙잡았죠. 엄마, 우리 그냥 경찰 가자.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경찰. 원래라면 당연히 그래야 했죠. 그런데 이 싸움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숙했어요. 평범한 사람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박준혁은 이를 악물고 운전했어요. 뒤 차량은 계속 따라붙고 있었죠. 그는 낮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진심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어떡해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성호 씨도 마지막까지 같은 고민했습니다. 남편도 그랬겠죠. 진실을 밝히면 가족이 위험해지고 침묵하면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살. 그 사이에서 28년을 버틴 거예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야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평생 혼자 감당했던 거죠. 가족이 다칠까봐,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 순간 남편 녹음 속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당신만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죠. 남편은 진실보다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저희를 지키려 했던 거죠.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참 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곧 은행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은행 본점 건물이 멀리 보이고 있었죠.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있는 기분이었죠. 박준혁은 낮게 물었어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관함을 열 건지, 여기서 끝낼 건지. 그 말에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만약 보관함을 열면 남편이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대신 남편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될 거고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 도시락 싸고 마트 가고 드라마 보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남편 인생 전체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와 있었죠. 딸은 눈물 맺힌 얼굴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요. 저는 엄마였죠. 진실보다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이었어요. 그때 박준혁이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성호 씨가 마지막에 그러더군요.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죠. 뭐라고요? 박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인생은 망가져도 괜찮다. 대신 우리 가족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 고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죠. 그 사람이 왜 끝까지 침묵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겁쟁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였죠.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한참을 울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방 속 열쇠를 꼭 쥐었죠. 271. 남편의 28년이 담긴 번호.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은행 갑시다.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를 평생 죄인으로 남겨둘 순 없잖아. 그 순간 박준혁이 조용히 차를 은행 지하주차장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차가 멈췄죠. 정적 속에서 저는 열쇠를 꽉 쥐었어요. 멀리서 검은 승합차가 다시 들어오는 게 보였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영정사진 속 미소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여보, 이제 내가 갈게요. 그렇게 저는 보관함 270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평생 착한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을 알게 됐죠. 누군가는 그를 죄인이라 말했지만 어쩌면 그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평범한 가장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 비밀을 안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